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일반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규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트랜지스터 C 회로의 전류 증폭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게요. 반도체 다이오드 특성 실험에서 PN 접합형 다이오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이해를 했을 테니까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트랜지스터는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모양을 갖는 소자입니다. 다이오드나 저항, 축전기와 같은 소자는 모두 발이 2개인데 트랜지스터는 특이하게 발이 3개죠. 그럼 3군데의 접촉점을 갖게 될 텐데 N타입 반도체 2개 사이에 아주 얇은 P타입 반도체를 끼운 NPN형 트랜지스터나 또는 P타입 반도체 2개 사이에 아주 얇은 N타입 반도체를 끼운 PNP형 트랜지스터는 각각의 반도체에 전극이 연결되어 3개의 발을 갖게 됩니다. 그럼 주로 많이 쓰이는 NPN형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트랜지스터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NPN형 트랜지스터는 P타입 좌우로 N타입이 붙어 있으므로 PN 접합된 좌우 부분에는 공핍층이 만들어져 있겠네요. 우선 왼쪽의 N타입을 E라 하고 이미터, 가운데 P타입을 B라고 하고 베이스, 오른쪽 N타입을 C라 하고 콜렉터라고 이름 붙여보기로 할게요. 이미터의 N타입은 과잉전자가 많게끔 강하게 도핑되어 있고 베이스의 P타입은 약하게 도핑되어 전공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콜렉터는 과잉전자가 적당하게끔 도핑된 상태입니다. 이때 왼쪽 N타입과 가운데 있는 P타입 반도체에 순방향으로 V1, 실리콘 반도체 기준으로 0.7V 이상을 인가해주면 즉 PN 접합의 다이오드 구조이므로 공핍층에 형성된 빌트인 포텐셜 이상의 전압을 가해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이와 같이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N타입의 전자가 오른쪽, P타입의 전공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전류 IB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전자흐름의 반대 방향이 전류라는 점 늘 주의해주세요. 따라서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PN 접합에 순방향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형성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문제는 가운데 끼인 P타입 반도체인 베이스가 매우 얇아서 N타입 쪽에서 온 전자와 결합할 전공의 양이 너무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스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전류 IB도 비교적 작습니다. 이때 오른쪽 N타입인 컬렉터와 가운데 P타입의 베이스에 역방향으로 V2를 인가해주면 전공이 부족한 베이스 근처에서 남아돌던 전자가 플러스 전극이 연결된 오른쪽 끝인 콜렉터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V2가 충분히 높아지게 되면 통로가 완전히 열려 콜렉터 쪽으로 우르르 빨려가면서 큰 전류 IC가 흐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의도한 결과죠. V1을 살짝 걸어줘서 N타입의 전자를 많이 방출시키게 한 다음에 V2를 걸어서 쫙 빨아당겨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전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때 왼쪽의 N타입 반도체는 전자를 방출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미터, 오른쪽 N타입 반도체는 전자를 빨아들여 모으는 역할을 하므로 컬렉터, 그리고 가운데 끼인 P타입 반도체는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왜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그래서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를 IE,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IB,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하면 이 세 전류는 이와 같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한 점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네요. 물론 얇은 P타입에서 흘러나오는 베이스 전류는 컬렉터 전류의 1% 미만이므로 IE는 IC와 거의 같죠. PNP형 트랜지스터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P타입 반도체 두 개 사이에 아주 얇은 N타입 반도체를 끼운 형태인데요. 왼쪽 P타입과 가운데 N타입 사이에 순방향의 V1을 인가하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왼쪽 P타입 반도체는 전공들을 방출하므로 2m입니다. 그런데 가운데의 N타입 반도체가 너무 얇아서 전자의 개수가 적으므로 왼쪽 P타입에서 나온 전공들이 결합을 못하고 남아돌게 됩니다. 이때 오른쪽 P타입과 가운데 N타입의 역방향의 V2를 인가해주면 남아도는 전공들이 마이너스 극인 오른쪽 끝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V2의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들어가면서 큰 전류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오른쪽 P타입은 전공들을 모으게 되므로 컬렉터가 되는 것이죠. 물론 가운데 N타입 반도체는 베이스가 됩니다. 그럼 NPN, PNP 트랜지스터에서 어떻게 전류가 원활하게 흐르게 되는지 대강 이해가 되었죠? 트랜지스터는 기호가 이와 같습니다. 회로도에 따라서 그림이 뒤집혀 있거나 원을 그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화살표의 방향을 이용해서 트랜지스터의 타입을 알아내야 합니다. 즉, 어떻게 그리던지 간에 베이스에서 화살표가 나가는 것은 NPN이고 그 나가는 화살표가 2m입니다. 또 베이스로 화살표가 들어오는 것은 PNP이고 그 들어오는 화살표가 2m인 것이죠. 화살표가 전류 방향을 뜻하므로 2m에서 전공이 나오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 되겠죠. 따라서 PNP의 화살표 방향만 암기해두면 두 타입의 트랜지스터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겠네요.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는 대강 이해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이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걸까요? 트랜지스터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스위치 기능과 증폭 기능입니다. 즉, 회로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스위치 기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류의 방향을 이해하기 편하게끔 PNP 트랜지스터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전구와 건전지가 연결된 회로를 볼까요? 2m와 베이스 사이는 순방향 전압이지만 지금 연결은 되어 있지 않고 베이스와 콜렉터는 역방향 전압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건전지의 연결 방향은 같으므로 2m와 컬렉터가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바꿔도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는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리고 있죠. 이와 같이 연결된 상태는 양 끝에 전압이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전류는 흐르지 않을 것이므로 전구가 켜지지는 않겠네요. 이때 베이스 쪽에 0.7V 정도의 전압을 가해주면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본 내용처럼 2m의 전공이 콜렉터 쪽으로 흘러가면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PNP 트랜지스터는 베이스에 전압을 걸거나 끊는 것으로써 전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니까 스위치처럼 작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NPN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죠. NPN은 전자가 다수캐리어이므로 전공이 다수캐리어인 PNP보다 더 동작이 빨라서 빠르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고속 스위칭 기능에 더 적합합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응용하면 주회로를 컨트롤하는 제어회로의 구성소자로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응용 분야가 OLED나 LCD 패널의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의 픽셀에는 아주 작고 얇은 트랜지스터, 즉 TFT라는 방막형 트랜지스터가 픽셀마다 한 개씩 연결되어 있어서 이 트랜지스터에 공급하는 스위칭 신호 전압을 디스플레이의 영상 신호와 동기화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색깔의 픽셀을 빠르게 끄고 켜는 컨트롤이 가능한 것이죠. 그럼 전류 증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기 위해 베이스에 가해주는 전압은 최소 0.6V에서 0.8V 정도인데요. 베이스에 걸어주는 전압이 높아지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도 증가하게 됩니다. 즉, 0.5V를 베이스에 걸어주면 불이 켜지지 않지만 0.6V를 걸어주면 살짝 불이 켜지고
0.7V일 때는 밝게 커지고 0.8V일 때는 매우 밝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베이스 전압이 높아지면 당연히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도 증가하겠지만 컬렉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더 커지게 되는데요. IC 이퀄 베타 IB의 비례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베타를 전류 증폭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트랜지스터의 제작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0배 정도의 증폭률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베이스에 걸어주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 컬렉터를 통해 흐르는 전류를 밸브로 컨트롤할 수 있는 물이 흐르는 파이프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물이 콸콸 흐를 수 있는 굵은 파이프가 디스크판으로 막혀 있네요. 이 디스크판을 여닫기 위해 굵은 파이프에 가는 파이프 하나를 연결하고 가는 파이프에 디스크판과 연결된 스윙 게이트 밸브를 장치합니다. 이 스윙 게이트 밸브는 일정 수압 이상이 가해져야 하므로 작은 수압에는 열리지 않지만 게이트 밸브에 가해지는 수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굵은 파이프의 디스크가 더 많이 열려 파이프에 흐르는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트랜지스터가 전류를 증폭할 수 있는 이유는 이와 비슷합니다. 스윙 게이트 밸브를 열 수 있는 수압이 베이스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전압인 셈이죠. 따라서 전류가 증폭된다는 의미는 1mA의 전류가 트랜지스터를 지나면 100mA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즉 게이트 밸브에 흐르는 물의 양을 조절해서 큰 파이프에 흐르는 물의 양을 조절하듯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해서 컬렉터에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전류를 조절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 비율인 베타가 전류 증폭률이 된다는 것이니까 증폭이라는 용어를 오해하면 안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베이스 전류의 100배로 컬렉터 전류가 증폭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알고 보면 단지 베이스 전류로 컬렉터 전류를 컨트롤할 뿐입니다. 트랜지스터 타입이 두 종류이므로 사용하는 분야도 나뉠 것 같은데요. 전자가 전공보다 이동도가 크기 때문에 NPN 타입의 트랜지스터가 동작이 빨라 고속 스위칭이나 증폭기 회로에 주로 이용되고 제어 시스템에서는 PNP 타입의 트랜지스터가 더 활용도가 높다고 하네요. 물론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에 따라 더 적합한 타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와 그 기능이 좀 이해가 되었나요? 그럼 실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에 따라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나 크게 변화하는지 이를 통해 전류 증폭률을 구해보는 실험만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 실험에 이용할 장치는 주 세계과학의 트랜지스터의 특성 실험기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험을 수행해 보도록 할까요? 실험 장치는 단순하네요. 이번에 신규 제작된 장치는 전원 내장형이라서 외부 전원 없이 본체만 가지고 실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험 장치 본체와 실험에 사용할 각종 트랜지스터들입니다. 이번 실험에는 PNP 타입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해 볼 거예요. 이 트랜지스터는 A1270이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는 PNP 트랜지스터입니다. 글씨가 쓰여 있는 평면 쪽을 앞에서 봤을 때 왼쪽 발부터 2m, 컬렉터, 베이스 순서입니다. PNP 접합의 그림에서 가운데의 N 영역이 베이스이기는 하지만 이 트랜지스터의 경우 가운데 발이 베이스가 아니라는 점 주의해야 하겠네요. 제조사와 타입에 따라서 2m 콜렉터 베이스의 순서가 달라지므로 모델명에 따르는 데이터 시트를 참고해야 세 단자의 정확한 명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가운데 발이 베이스인 트랜지스터들도 많아요. 우선 실험에 사용할 PNP 트랜지스터가 정말 오른쪽 발이 베이스인지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까요? 이와 같이 테스터기를 저항 측정 모드에 놓고 2m의 검은 단자를 베이스의 빨간 단자를 연결합니다.
테스터기에 빨간색 플러스 단자는 마이너스 전압이 나오고 검은색 마이너스 단자는 플러스 전압이 나오므로 지금 이 상황은 이미터의 플러스, 베이스의 마이너스가 인가된 순방향 전압이죠. 그러므로 저항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단자를 서로 바꾸면 역방향 전압이 되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 눈금이 0이 됩니다.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는 순방향이면 저항값이 나오게 되죠. 가운데 발의 플러스, 오른쪽 발의 마이너스일 때 저항이 찍히므로 가운데 발이 P타입인 컬렉터, 오른쪽 발이 N타입인 베이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물론 역방향이면 눈금이 0이 됩니다. 이미터와 컬렉터는 두 개의 다이오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연결된 것과 같으므로 어떻게 연결하더라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 눈금이 0이 될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우리가 실험할 트랜지스터가 PNP 타입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네요. 본체의 스위치를 켠 후 오른쪽 위에 1kΩ의 가변 저항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0으로 만들고 왼쪽 아래의 2메가옴의 가변 저항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0으로 만듭니다. 트랜지스터는 위에서 봤을 때 반원이 위쪽으로, 직선이 아래쪽으로 보이게끔 합니다. 그러면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가 됩니다. 세 개의 단자가 구겨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ECB 순서대로 본체 가운데의 트랜지스터 장착 구멍에 끼워 넣습니다. 토글 스위치 S1을 열고 S2를 닫습니다. 토글 스위치는 이와 같이 젖히는 쪽이 회로 그림의 연결 상태입니다. 스위치 그림이 열린 쪽으로 젖히면 회로가 끊어지는 것이고 그 반대 방향은 회로가 연결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S1을 아래로 내리고 S2를 오른쪽으로 밀면 S1은 끊어지고 S2가 연결되는 것이죠. 이때 베이스 전류 IB는 흐르지 않고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에 순방향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1kΩ의 가변 저항을 돌리면 콜렉터 전압 VCE가 변화하는데요. 0.2V씩 증가시키면서 12V까지 콜렉터 전류 IC의 변화를 기록합니다. IC의 변화가 거의 없다면 2V 간격으로 측정합니다. 이번에는 스위치 S1을 닫습니다. 2메가옴의 가변 저항을 조심스럽게 증가시켜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IB를 10마이크로암페어로 만듭니다.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것은 베이스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미터와 콜렉터 사이의 VCE를 변화시키면 콜렉터 전류 IC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하는 것이죠. VCE를 0.2V씩 증가시키면서 IC의 증가량을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약 9.5V까지 VCE를 인가할 수 있네요. 실험이 끝나면 1kΩ의 가변 저항을 다시 0으로 맞춥니다. 이번에는 2메가옴의 가변 저항을 조심스럽게 증가시켜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IB를 20마이크로암페어로 만듭니다. VCE를 0.2V씩 증가시키면서 IC의 증가량을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약 7.5V까지 VCE를 인가할 수 있네요. 실험이 끝나면 1kΩ의 가변 저항을 다시 0으로 맞춥니다. 실험은 단순하네요. 준비된 PNP 타입의 트랜지스터가 더 있다면 트랜지스터를 바꿔 끼우고 실험을 반복합니다. 그럼 결과를 분석해 볼까요? 우선 대표 데이터를 하나 이용해서 칸을 채워봤어요. 남은 부분은 여러분이 실험을 통해서 채워 넣으면 됩니다. 우리는 출력 특성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것인데요. 즉, 입력 전류가 일정할 때 출력 전압 VCE에 따른 출력 전류 IC의 변화를 보고 싶은 것이죠. 우선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야 할 텐데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VCE에 따른 IC의 특성 곡선을 그립니다. IB의 증가에 따라 IC가 증가하는 특성을 잘 보이고 있네요. 또 IB를 흘려주는 경우
VCE가 0.2V밖에 안 되는데도 급격히 전류가 증가하면서 포화 상태에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베이스에 주입된 전화 캐리어가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 공핍 영역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므로 0.7V 정도 되는 PN 접합의 전위를 극복할 필요가 없어져서인 것이죠. 따라서 0.2V 이상이 되면 전류가 일정하게 흘러서 IC가 수평이 되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VCE의 증가에 따라 IC 역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베타도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베타를 구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원래는 회로 구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작점, 즉 Q포인트라는 지점을 결정해서 그 지점의 IC를 바탕으로 베타를 구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Q포인트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VCE의 중간값으로 베타를 결정하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VCE의 증가에 따라 IC 역시 완만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얼리 이펙트라는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VCE가 증가하면 베이스 컬렉터 접합의 역방향 바이어스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베이스 컬렉터 접합의 공핍층이 넓어지게 될 텐데요. 이때 베이스 영역의 폭이 좁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하가 베이스 영역을 건너가야 하는데 폭이 좁아져서 전하가 컬렉터 쪽으로 더 잘 넘어가게 되므로 컬렉터 전류가 약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VCE의 중간값 근처의 측정치를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대략 223에서 224 정도의 값이 얻어짐을 알 수 있네요. 인터넷에서 찾은 A1270의 데이터 시트에 따르면 DC 전류의 증폭률이 70에서 240 사이라고 했으므로 실험 결과와 부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쭉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해볼까요? 늘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결과 레포트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만 짚어준 거예요. 좀 더 깊은 해석과 물리적인 의미를 유추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죠. 실험의 목적과 의의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구글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더 풍성한 분석 내용의 결과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